안녕하세요. 서울 예스병원 관절센터 정형외과 전문의 양재호입니다. 오늘은 흔하지만 헷갈리는 관절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프다고 이렇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죠. 어깨가 아픈데 이 부분이 단순 어깨 통증이 어깨 문제인지 아니면 목 쪽 디스크에 의해서 생긴 문제인지 또는 팔꿈치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팔꿈치가 아픈데 팔 전체가 다 불편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게 팔꿈치 자체의 문제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또는 고관절 무릎 통증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척추 협착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헷갈리지만 또 진단을 잘 받으면 치료가 잘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4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제 환자분입니다. 환자분이 지방에 계시고 3개월 전부터 양쪽 삼각권 주위에 통증이 있으시고 승모근도 불편하시고 날개뼈 주위에도 아프시고 거기에다가 팔이 또 저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연고지에서 목 디스크 진단하에 주사도 맞으시고 치료를 좀 받으셨는데 호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병원을 또 가게 되고 거기에서는 어깨 문제인 것 같다 해서 MRI 검사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어깨 주사도 맞고 충격파 여러 가지 보존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도 호전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고 환자분 먼저 정형외과를 오지 않고 신경외과에 왔어요. 신경외과에서 원장님께서 진료를 보시고 난 다음 신경외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정형외과를 보시라 해서 저한테 오게 됐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오른쪽에 석회 정도 보이고 왼쪽은 깨끗하고 엑스레이에서는 그렇게 큰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타 병원에서 찍은 MRI를 보시면 회전근개라는 힘줄은 다 괜찮습니다. 오른쪽, 왼쪽 힘줄은 괜찮고 관절 싸고 있는 낭이 있습니다. 겨드랑이 위쪽으로 보시면은 관절낭이 있는데 오른쪽이 조금 더 두꺼워지고 하얗게 번져 있는 범위가 더 커서 염증이 조금 더 진행된 상태. 왼쪽은 우측에 비해서는 조금 경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상도 영상이지만 신체 검진을 해야 돼요. 환자분 제가 체크했을 때 팔을 본인이 못 드셨지만 제가 같이 만세 운동을 했을 때 오른쪽이 120도, 왼쪽이 한 130도, 오른쪽이 좀 더 굳어 있었고요. 외회전 동작, 옆으로 벌리는 동작도 굳어 있었고, 보통 환자분이 등 뒤로 뒷짐지기 힘들다고 하시죠? 뒷짐지는 동작을 했을 때도 유착이, 그러니까 가동 범위가 많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단을 50견으로 내렸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유착성 관절낭염이 되겠죠. 치료는 제 나름대로 마취하에 도수조작술, 너무 굳어 있다 보니 도수치료 또는 자가 스트레칭으로 좀 힘들 것 같다 판단하에 제가 직접 마취를 해서 풀어드렸고 거기에다가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를 제가 뿌려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2주차 내원하셨는데 통증도 많이 감소하셨고 환자분도 만족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거상 운동은 다 180도로 만세가 다 됐지만 외회전이라든가 내회전은 약간 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환자분들이 오시면 오십견이랑 경추 목 디스크를 대부분 혼동을 많이 하고요. 의료진조차도 이게 목 문제인지 어깨 자체의 문제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십견은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관절 싸고 있는 주머니에 이 시뻘건 염증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염증이 신경을 좀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팔을 많이 저리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 이 상완, 그러니까 팔꿈치 위쪽 이 부위를 저리다 또는 모로 누워 주무실 때 불편해서 눕는 것조차 힘들다 말씀하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깨 앞쪽도 불편하시고 날개뼈 뒤쪽도 불편하십니다. 그림과 같이 불편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리다고 일단 이야기를 하니까 의료진 입장에서도 목 디스크를 조금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신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애과신경이라고 해서 삼각근이랑 여기 저희가 이제 그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있죠. 그 힘줄 밑으로 담당하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그림에서 보시면 관절낭 주머니 아래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MRI를 잠깐 보셨지만 그 MRI에서 관절낭이 염증이 허옇게 보이고 이제 두꺼워져 있는 걸 봤죠. 그래서 이 애과신경이 자극되면은 애과신경이 지배하는 이런 삼각근 주위 우리 알통 있죠? 어깨 이 삼각근 주위를 많이 불편하게 하게 되죠. 저리다고 표현도 하시고. 그래서 오십견일 경우에 상당히 팔을 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별 포인트가 되고 다음을 보시면 목 디스크인 경우에는 목에서부터 나오는 신경이 초강공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막히거나 또 눌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손끝까지 저립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오시면
제가 여쭤봐요. 저리다고 했을 때 그 범위가 어딘지 항상 확인을 하거든요. 그럼 위쪽 팔이 저리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깨 쪽을 더 중점을 두게 되고, 환자분이 손도 저리고 뭐 전완부까지 저리다. 그러면은 경추, 목 디스크를 조금 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두 구역지가 다 있으신 분이 있죠. 그런 것들은 하나를 치료하고 나서 경과를 봤을 때 호전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도드라지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또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오십경과 목 디스크는 나름대로의 신경 분포를 갖고 위치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하고요. 또 가동 범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팔꿈치 통증입니다. 팔꿈치 통증 진짜 많이 와요. 요즘 이제 날씨가 더위가 약간 꺾이면서 골프도 많이 치시게 되고 야외 활동으로 운동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 팔꿈치 통증은 흔한 질환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다 들어보셨고, 골프 엘보우는 내측 상과염, 테니스 엘보우는 바깥쪽, 외측, 팔꿈치 바깥쪽에 염증을 외측 상과염이라고 하고요. 원인은 환자분들이 착각을 많이 해서 오시는데 결국 팔꿈치가 원인이 아닙니다. 내가 뭐 팔을 많이 써서 이렇게 해서 팔꿈치가 뭐 망가졌다 아니고요. 손과 손목 사용, 과도한 뭐 그립 동작이라든가 손목을 과하게 쓰시면은 그 뿌리 부분이 팔꿈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먼저 골프 엘보입니다. 굴곡근 문제예요. 우리가 주먹 쥐는 동작 했을 때 이렇게 그립 동작이라고 하죠. 골프채를 잡았을 때 요 힘줄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힘줄 근육화, 그다음 뿌리가 팔꿈치에 붙는 굴곡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굴곡근이 되고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골프 엘보라고 해서 골프를 쳤을 때 무조건 골프 엘보 내측 상과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자세라든가 그런 거에서 외측 상과염도 생긴다 알고 계시면 되고, 그냥 명칭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테니스 엘보입니다. 제가 진료를 보면 골프 엘보보다는 테니스 엘보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테니스 엘보는 외측 상과염, 바깥쪽이고 얘는 손가락을 펴주는 동작 또는 손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 그림과 같이 이런 동작을 했을 때 힘줄이 근육화가 돼서 뿌리가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을 뒤로 젖히는 동작, 쉽게 말해서 테니스의 백핸드 동작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뭐 나는 운동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무직일 때 키보드 많이 치시죠. 키보드. 그리고 마우스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 신전근을 많이 쓰게 돼요. 많이 사용함으로써 팔꿈치 외측 상과염이 생각보다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뭐 하시는 일도 좀 제가 여쭤보고요. 운동은 어떤 걸 하시는지 여쭤보고 치료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힘줄이 근육화가 되고 요 뿌리 부분인데 요 부위를 국소적으로 많이 아파하시죠. 경우에 따라서는 힘줄 근육 자체를 아파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부위가 정상은 이렇게 튼튼해야 되지만 과사용해서 뭐 염증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뭐 해부학 그 병리학적으로 봤을 때 염증이 아니라는 말도 하는데 결국은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는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찢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팔꿈치를 진찰하러 오시면 먼저 엑스레이를 봅니다. 왜 보냐? 보통 힘줄은 엑스레이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힘줄 문제인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흔하진 않지만 관절염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간별 진단을 위해서 엑스레이는 봐야 돼요. 엑스레이를 보면은 석회가 있으신 분도 있고 관절이 그림처럼 뭔가 지저분하게 뭐가 망가져 있고 뭐 골극이라고 해서 뼈도 자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에서는 잘 보이진 않지만 외측 또는 내측 상과염이 심하신 경우에 또 힘줄 부착 부위가 경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RI를 보존적인 치료에도 효과 없으면은 저는 찍어봅니다. 왜 권유를 드리냐? 그림과 같이 왼쪽 그림 정상입니다. 이 부분이 그 신전근이 붙는 위치고요. 신전근이 이렇게 까맣게 정상적으로 있는데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는 거죠. 뭐가 파열이 되어 있거나 뭐 해져 있거나 그런 것들을 보는 건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신전근이 잘 올라가다가 여기 제가 포인트하는 부분이 하얗게 번져 있죠. 이 부분이 신전근의 부분 파열된 부위입니다. 힘줄 부분 파열이 있으면 주사를 맞거나 해도 일시적이고요. 어떤 치료, 충격파 같은 것을 받아도 계속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보통 바로 검사하진 않고 이런저런 치료를 받았는데도 호전이 반복된다.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싶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고 싶다 했을 때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꿈치 통증은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손목 또는 손 사용의 제한입니다. 쉽게 말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안 차겠죠? 그러니까 내가 손을 과하게 계속 과사용을 하다 보면 통증은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환자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원인은 손목 사용에 제한을 두시는 게 좋다. 그래서 조절을 하시라. 내가 일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뭐 일을 해야 또 먹고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되 머릿속으로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된다.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먹는 약물 또는 충격파 치료를 좀 안내를 해드려요. 충격파 치료가 팔꿈치 통증, 외측 상가염에서 효과적으로 논문에서도 밝혀진 거고요. 주사는 저는 프롤로 또는 PRP, 증식 치료처럼 그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지 않는 치료는 그래도 권장을 하는데 스테로이드는 조금 권장을 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기가 막힙니다. 맞으면은 일주일 뒤에 오시면 통증 좋아져서 이제 편해졌다. 일도 하고 운동도 한다. 문제는 몇 달 지나서 통증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스테로이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통증을 많이 호전을 시키죠. 근데 문제는 내가 좋아진 것 같고 뭐가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더 편해졌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좋아진지 알고 너무 많이 쓰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스테로이드 단점이 뭐냐면은 약해져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고 약해진 상태에서 또 과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힘줄이 좀 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분 파열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여튼 이런저런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너무 장기간의 치료를 받았고 나도 힘들다.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수술을 좀 권하게 됩니다. 다음은 힘줄 봉합술이에요. 제가 좀 많이 하는 수술인데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환자분들이 뭐 힘줄 수술이라고 하면은 뭐 나사를 받고 뭐 하는 데 있어서 약간 겁내하시죠. 겁내하시는데 이 영상을 왜 제가 준비했냐면은 요건 환자분께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한 건데 수술하는 뭐 재질을 쓰는 것들 또는 뭐 하고 나서의 결과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상처는 조금 절개하고요. 국소 절개를 해서 그 위치에 이제 힘줄 여기 찢어진 부분인데요. 이 찢어진 부분을 다 긁어내고 염증을 다 없애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이렇게 실을 달린 나사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가 뿌리가 되는 겁니다. 뿌리가 돼서 이 실이 튼튼해지게끔 뼈에 이제 나무를 이렇게 심은 것처럼 튼튼하게 이제 실이 나오면 그 실을 끊어진 힘줄을 엮어서 타이트하게 봉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수술 전에 이렇게 하얗게 보였던 부분 파열이 있던 부위가 수술 후에 나사 흔적이 보이고 까맣게 딱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반기부스를 한 2주 정도 하시고 그다음부터 재활을 하면서 빨리 내 거 만들어 가게끔 저는 사용을 하게끔 해드립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조금 있습니다. 당겨지는 통증, 좀 예민한 통증이 있는데 사용을 하시면서 점점 좋아지시니까 만족도도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손가락 통증입니다. 손가락 통증 많이 오십니다. 특히 남자분들도 있지만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환자분들이 손가락 통증으로 오실 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건 류마티스는 아닌가? 뭐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에요? 또는 다른 데 갔더니 류마티스 검사해보라고 왔어요 해서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진찰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퇴행성 관절염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세 번째 관절낭염이라고 있습니다. 이 관절낭염이 은근히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단순 뭐 관절이 부어 있는 거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오시는 거죠.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 엑스레이에서 보시다시피 관절 마디가 정상적으로는 연골도 잘 보이고 건강하게 보이지만 관절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골 뼈가 이렇게 망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망가지다 보니 통증도 유발하고 변형도 생기는 거죠. 환자분들이 보통 퇴행성 관절염은 끝마디에서 많이 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마디라고 보시면 되고 끝마디인데 퇴행성 관절염은 대부분 끝마디에서 많이 온다. 결국 퇴행성 과사용이랑 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보통 끝마디가 아닌 중간마디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다발성으로 많이 옵니다. 특정 뭐 손가락이 아닌 대부분 뭐 손 전체가 붓고 통증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먼저 관절뼈의 문제가 아니고요. 관절 싸고 있는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관절낭이죠. 이 관절 주머니 염증의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해서 염증에 기인하는 증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2차적으로 뼈가 망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류마티스 검사는 혈액 검사로 일단 진단을 내립니다. 류마티스 인자라든가 이런 인자들을 갖고 검사를 진행하고요. 대부분 음성이 나옵니다. 환자분들 대부분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할 부분은 관절낭염입니다. 손가락 관절낭염은 50대 전후에 여성분들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실 때 아침에 일어났더니 손이 뻣뻣하고 구부려지기가 힘들다.
통증도 있는데 대부분 붓고 뻣뻣해서 오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서도 검사를 했더니 류마티스는 아니라고 했다. 근데 이게 뭔지 난 계속 불편하다. 엑스레이를 찍어도 뭐 퇴행성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 요 환자분들이 공통점은 50대 전후.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 여성 호르몬 변화를 좀 추측할 수가 있어요. 50대 전후로 해서 이제 폐경도 될 수 있죠. 그리고 뭐 갱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갱년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얼굴에 홍조라든가 뭐 감정 변화, 기복도 좀 심하시고 수면 장애도 겪으시고 여러 가지를 겪죠. 그런 것처럼 손가락 관절에도 이 활막이라고 해서 류마티스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이 손가락에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이 안에 윤활액이 채워져 있는데 이 윤활액에 순환 장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환 장애로 인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뻣뻣해지는 거죠. 근데 잼잼 운동을 하게 되면은 순환이 이제 조금 되면서 붓기도 빠지면서 좀 가벼워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안심을 시켜드리고 제가 순환제라든가 관절염 약을 좀 드려요. 그러면 일주일만 딱 드려보면 환자분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치료를 안 했어요. 약만 드렸을 뿐인데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그 약을 장기적으로 저는 좀 순환제 위주로 해서 드리고요. 일주일 정도 약을 드셨는데도 호전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산부인과 가서 호르몬을 한번 검사를 해보시라. 왜냐면은 정형외과 문제가 아니고 원인은 다른 부위에 있을 수 있다. 해서 갔다가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좋아지신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통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류마티스 퇴행성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흔한 관절 낭염이 더 많다. 거기에서 치료를 잘 받으면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고관절 무릎 또는 발목 쪽으로 이제 제가 넘어갈 거예요. 뭐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드릴게요. 환자분이 남성, 이제 약간 68세시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죠? 흔히 말하는 안쪽, 무릎 안쪽이 아파갖고 MRI를 찍었더니 연골판이 퇴행성으로 조금 변성이 보이면서 찢어져 있었고 관절 주위가 부어 있었고 내시경 들어가서 이 찢어진 연골판을 조금 다듬어 드렸어요. 처음부터 환자분께서 다리를 절면서 들어오셨어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래서 요 치료를 하고 좀 지낼만 하셨는데 수술 후에 6개월 지나서 왼쪽 무릎이 아프긴 한데 뭔가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제가 그 사이에 뭐 연골 주사도 좀 드리고 뭘 했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제가 수술한 무릎 관절염 증상이 아닌 거예요. 봤더니 무릎 외측 오금, 대퇴, 그러니까 허벅지 전체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척추, 요추, 아래 허리 쪽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에 신경외과 원장님께 진료를 좀 부탁드렸고 상황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에서 허리 MRI를 찍었고 봤더니 요추 협착증이 좀 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그림과 같이 대부분 우리가 오자다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측이 관절염 증상을 많이 일으키는데 여기 보시면은 신경 지배하는 분포를 보면은 외측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리가 저리듯이 불편하고 특히 바깥쪽이 불편하시면은 척추, 요추 신경 지배 분포도에 맞아서 아래쪽 허리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척추 쪽으로 시술을 받으시고 이 외측과 오금 저린 증상을 많이 좋아지셨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무릎 쪽에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치료는 제가 하고 있는데 처음보다는 많이 편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형적인 통증이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문제는 없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료진도 헷갈리고 환자도 헷갈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가는 것보다는 항상 귀를 좀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성분이시고 우측 고관절이 가동 범위가 너무 제한돼요. 양반다리도 안 되고 통증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다치셔갖고 외상 후 관절염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관절 수술을 해드렸어요.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다리 길이도 맞춰드리고 다 좋은데 환자분께서 수술하고 나서 계속 엉치와 허벅지, 발바닥 저림이 있고 애매모호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셨어요. 신경외과에서 허리를 찍었더니 약간 디스크인데 심하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비전형적으로 저희도 판단을 했죠. 결국 허리 쪽에 이제 시술도 받고 뭐 이렇게 했더니 경과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관절 통증과 협착증이 같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무릎 통증과 협착증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하나를 해결하게 되면은 시소 효과라고 보시면 되죠.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더 통증이 심해서 치료를 했더니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얘를 계속 고집하시면 안 되고 다른 뭔가 겹쳐져 있던 문제가 도드라지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진단을 잘 받으시고 치료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사진 보시면 이제 발목입니다. 환자분들이 발목 염자로 많이 오시죠. 저도 뭐 경험도 있고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발목 염자는 이 내번이라고 해서 발바닥 안쪽을 보면서 바깥쪽이 벌어지는 식으로 많이 다치십니다. 그러니까 발목 구조가 해부학적으로 그래요. 대부분 발이 이렇게 접질이죠. 이렇게 접질러서 오시는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 다친 게 아니고 계속 환자분이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 자주 접지르고 나는 계속 불편감이 있었는데 이번이 뭐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계속 통증이 심하다 이렇게 오시거든요. 보통 처음 오자마자 뭐 MRI를 찍지는 않습니다. 환자분들 제가 먼저 상태를 파악하고 이런 수상 기전을 설명드리고 좀 지켜보자. 경우에 따라서는 인대 파열이 의심되니까 MRI를 제가 바로 권하기도 하고요. 수상 기전은 네 번으로 다치는데 요 앞에 보시면 신발 모양에서 요 앞쪽 인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거비인대라고 하는데요. 얘가 키인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발목을 이렇게 접질지 않게 딱 잡아주는 인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인대 손상에 의해서 뭐 염자가 어떻게 불안정성이 어떻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염자의 정도가 1, 2, 3가 있는데 1은 뭐 그냥 약간 늘어나는 정도, 2는 부분 파열, 3는 완전 파열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좀 보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MRI이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는 보이는 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뚜기 모양으로 거고를 이렇게 했을 때 까만 색깔의 두툼한 인대가 보이죠. 이게 정상인대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 까만 인대가 있어야 될 자리에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하얗게 선이가 있죠. 전체적으로 연부 조직이 다 부어 있고 전거비인대 완전 파열 환자분이에요. MRI로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23세 여자분이시고 몇 년 전에 우측 발목을 접질렀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보존적인 치료를 좀 하셨습니다. 한 1km만 정도 뛰어도 불편하고 비가 오면 불편하고 또 자주 접질러요. 그러면 이거는 급성은 아니죠. 그러니까 불안정성에 가깝죠. 근데 불안정성은 또 어떠냐? 인대가 무조건 다 끊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MRI를 보시면 엑스레이에서는 크게 이상 없고 요 전거비 인대가 부분 파열이 있습니다. 모양은 갖고 있는데 부착 부위에 보면은 두께가 얇습니다. 그리고 연부 조직이 많이 부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MRI가 정확합니다. 파열이 부분인지 완전인지 또는 급성인지 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는 똑같아요. 이분 두 분 다 제가 그냥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완전 파열은 보시면 인대가 없이 관절이 드러나 있고요. 부분 파열에서는 인대가 있지만 여기가 다 비어 있고 얘가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분 다 뭐 제가 쓰는 인대 보강하는 의료용 인대가 있습니다. 얘를 살짝 절개해서 이렇게 이쁘게 해드렸고 이제 발목 안정성을 가져왔는데 수술하지 않고 지켜볼 수도 있지만 환자분께서 결국 급성기 때 인대 완전 파열일 경우에 저는 인대는 잘 안 붙고 대부분 늘러붙기 때문에 100% 강도를 못 만든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 환자분이 계속 불편해요. 근데 이 수술을 받고 나서는 2주 정도만 반기부스랑 목발을 하면 되니까 잠깐만 고생하면은 나중에 이제 편하게 지낼 수 있다 보니까 수술을 권하고, 그다음 부분 파열대에서는 처음엔 지켜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불안정성이 생겼다. 그러면 똑같이 이제 이런 수술을 권하고 똑같이 재활은 마찬가지입니다. 2주 동안 반기부스랑 목발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좀 잘 지낼 수 있게 해드리죠. 생각보다 환자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흔하지만 여러 부위 관절 통증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도 많고 의료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조금 짚어드렸는데 이쪽에서 받아야겠다, 저쪽에서 받아야겠다 결정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외과 양재호였습니다.